이제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수업은 이제 객관식 경제학 문제풀이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 교재를 바탕으로 수업을 시작할 건데 오늘 이제 첫날이다 보니까 일단 프린트를 좀 가지고 할 거고요. 일단 대수했으면 이제 공기업을 대부분 준비하시는 거라서 공기업 기출문제 위주로 먼저 풀 거예요. 그리고 공기업 기출문제 푸다가 뒤에 보시면 이제 다른 문제들에서 겹치는 부분을 일단 최대한 안 풀 거고 제가 안 푸는 부분은 거의 겹치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 스스로 좀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가장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좀 미리 예습을 해서 문제를 좀 풀어오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자, 1편은 이제 경제학 기초잖아요, 기초. 그래서 기초 쪽 문제는 그게 많지 않은데, 보통 일반적으로 그 공기업 말고 다른 뭐 공무원이나 다른 쪽 시험의 특징은 요 그 1편 문제 비중이 매우 낮아요. 이쪽 비중 자체가. 근데 저희는 공기업이다 보니까 공기업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도 많이 출제하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게 출제자가 교수님들이 출제하는 경우도 있는데 공기업 그 1년차 대리들이 출제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출제하는 경우는 잘 모르다 보니까 비중을 못 맞추잖아요. 그래서 1편 쪽에서도 좀 간간히 좀 출제되기 때문에 일단은 기출문제 가지고 정리하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 공부를 처음 하신다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제가 요 드리는 문제량이 꽤 될 거예요. 요 문제를 본인이 최소한 2회독 이상 하셔야 돼. 이것도.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해설을 하겠지만 중간중간 지문 있잖아요. 1, 2, 3, 4, 5번 이런 지문들을 다 읽으시면서 이게 왜 틀리고 왜 맞는지를 다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내가 완벽하게 좀 숙지가 되면 그 다음에는 거의 합격에 가까워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래서 보통 이제 공부 좀 잘못하신 분들은 그냥 답만 맞고 틀리고만 하고 넘어가시는 분 계시는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 각 선지, 지문마다 이게 왜 맞고 왜 틀리는지를 하나씩 다 꼼꼼하게 체크하는 게 일단 가장 1순위니까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 공기업 기출문제는 대부분이 이제 보고 문제잖아요. 이게 보고 문제다 보니까 실제 저한테 예전에 시험 보신 분들이 저한테 자료를 주거나 또는 일반 카페 통해서 제가 이제 문제를 대략적으로 확인해서 제가 복원을 한 문제들이 많거든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100% 똑같은 문제는 아니니까. 대신 똑같은 문제가 가끔 있는 경우 어떤 경우냐면 예전에 그 수험생 한 분이 시험장 가셔가지고 본인이 이번에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 뭐지? OMR 카드인가? 거기다 본인이 다 써서 갖고 온 적 있어요. 아예 베껴서. 본인이 그냥 시험 포기하고. 그런 경우 100% 복원이죠. 똑같이 베꼈으니까. 그 다음에 예전에 그 한 분은 비리를 한번 저지르고 계시는데 그분은 그 펜이 그 뭐라 해야 되나? 그 뭐지? 약간 정보원 쓰는 펜처럼 사진 찍는 펜을 들고 와가지고 사진을 다 찍었어요. 문제지를 통째로 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확인한 적이 한 번 있었고, 또 한 번의 비리는 제 아는 그 학교 선배가 그분의 위에 형님이 철도공사 다니시는데 철도공사 이제 위에 약간 이제 상위급 직원이셨거든요. 그래서 철도공사 그 기출문제를 직접 주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그때 그 문제 가지고 강의를 한 적 한 번 있었는데 전부 다 비리죠, 이게. 근데 비리가 꽤 많아요. 알아보면.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투명하게 좀 진행하려고 외부 출제를 많이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하여튼 이제 그런 거 빼고는 거의 보건 문제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이제 3대 문제죠. 근데 3대 문제는 이제 계속 강조하지만 일반적으로 뭐 공무원이나 이쪽은 출제를 안 해요. 솔직히. 이게 구닥다리 논점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저희는 공기업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어쩔 수 없이 잠깐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1번에 보시면 3대 문제 나오면 키워드가 어떤 재화를 얼마나 생산을 할 것인지, 두 번째는 어떻게 생산을 할 것인지, 네 번째 그걸 누구한테 나눠줄 것인지, 이걸 3대 문제라고 하는 거고, 거기 답은 4번이잖아요, 1번에. 그래서 언제 생산할 것인가, 이것도 원래 문제에 들어가거든요. 이게 생산 시점에 대한 고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고려하면 4대 문제라고 해요. 그래서 요즘에 뭐 원유 같은 경우 보면 원유도 한정돼 있잖아요. 그 원유 한정돼 있으면 올해 채굴을 많이 할수록 다음이라든지 미래에 있을 때가 쓸 수 있는 양이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언제 추출할 것인지도 고민할 수밖에 없겠죠. 그걸 4대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3대 문제가 물었기 때문에 답은 4번으로 하시면 되겠다. 자, 2번, 3번 그냥 풀어보시고 넘기시고 4번. 자, 매몰 비용을 물어봤죠. 일단 매몰 비용 개념은 회수 불가능한 비용이잖아요. 회수 불가능. 근데 4번에 일단 보면
기계 취득 원가가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근데 기계를 수리해서 사용하면 50만 원의 판매 수입을 얻을 수 있고 기계를 재판매하면 60만 원을 수입으로 얻을 수 있대요. 그러면 이거는 의사결정하는 거죠. 즉 첫째 줄에 수리해서 사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재판매하는 경우. 그래서 수리 사용하게 되면 50만 원 돼 있고, 그 다음에 재판매하게 되면 60만 원 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뭐 하셔야 돼? 합리적 의사결정 한다면 재판매 하셔야죠. 여기가 더 크니까. 그래서 재판매 하게 되면 100만 원대 샀는데 60만 원의 수입 얻을 수 있으니까 40만 원을 내가 회수가 안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40만 원을 매몰 비용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에 1번 해주시면 되고. 그래,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태세 시험 볼 때 자주 나오는 문제죠. 우리 시험보다는. 근데 가끔 이제 공기업 기출도 보게 되면 얘네들이 그 매경 테스트나 태세 시험을 가지고도 출제를 많이 해요. 걔네들이. 그래서 그 중소기업 중앙인가? 걔는 매경 테스트 시험 보는 거 알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그래서 그 시험 가지고 보통 이제 당락을 뽑기도 하는데, 일단 5번 유형이 그런 유형이죠. 자, 당신이 경영하는 회사에서 신제품을 개발 중에 있대요. 그래서 신제품 개발하는데 지금까지 2천만 원을 투자했대요, 이미. 자, 최근 영업부에서 보고하기를 신제품 출시했을 경우에는 예상 판매 금액이 개발 초기 예측에서 4천만 원이 아니라 1,500만 원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 예전에 당연히 1,500만 원이라고 예측이 됐다면 신제품 개발을 당연히 안 했죠. 왜냐면 첫째 줄에 2천만 원이 투자 비용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예상 판매액이 1,500만 원이라고 예측이 됐다라면 이 사업은 실시를 안 했겠죠. 그러니까 초기에 지금 잘못 예측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1,500만 원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기존에 2천만 원 투입된 거는 회수 불가능이잖아요. 이미 투입된 거니까. 그래서 2천만 원 매몰 비용으로 고려할 필요 없는 거고, 현재 발표 시점에 1,500만 원이라고 예측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다시 뭐 투자 비용을 쓴다면 최대 1,500만 원 넘기시면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 하시면 되겠다. 내용 어렵지 않죠? 네. 매몰 비용 관련된 논점으로 보시면 돼요. 자, 6번부터는 생산 가능 곡선에 대한 문제. 생산 가능 곡선 출제가 많이 되니까 절대 틀리지 마시고 6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일단 생산 가능성 하면 가장 기초 개념이 선상에서 생산하고 있냐, 내부에서 생산하고 있냐 라는 거죠. 그래서 선상에서 생산하고 있는 점 두 점 보이죠? C점하고 A점. 이 두 점은 효율적 상태라고 배웠고, 내부점은 비효율 상태. 그래서 비효율적 사례 뭐 있었어요? 비효율적 사례. 대표적인 게 실업, 또 독과점 등등, 또 초과 설비 등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바깥쪽에 있는 뒷점은 생산 불가능한 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A에서 생산에서의 효율성이 달성되고 있죠. 2번 독점 기업이 있으면 비효율적 상태니까 점 B에서 생산을 할 거고, 근데 기술 개발하게 되면 뒷점 생산 가능하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한 요인 우리 배웠고요. 그래서 일로 이동하는 경우 대표 케이스 3개, 노동량의 증가, 자본량의 증가, 기술의 진보. 그래서 노동량과 자본량 증가하거나 기술 진보하면 생산 가능성이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라고 했죠. 3번도 맞고, 4번 X를 생산하는 기업이 해외로 이전했대요. 해외 이전. 그러면 지금 요 그림에서 요 점은 X제 최대 생산량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기업들이 있는데 어떤 기업이 이전하면 최대 생산량 자체가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가야 되니까 해설이 있다시피 생산 가능 곡선의 이 그림이 안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걸로 확인할 수 있다. 4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A에서 생산할 경우 점C보다 XJ 기회비용이 상대적으로 크다. 일단 이제 알아두셔야 할 개념이 생산 가능 곡선 나오면 접선의 기울기가 또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A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C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래서 우리가 생산 가능 곡선 기울기 정의 뭐였냐면 한 개의 변환율이었죠. MRT. 영어로 MRT XY. 이렇게 했고, MRT XY는 외우셔야죠. 모분의 모. 한 개의 비용의 비율. 한 개의 비용의 비율. 그래서 MC 요건데 항상 분모는 Y, 분자는 X. 그래서 MCY분의 MCX. 이렇게 쓰는데 항상 해석을 할 때는 항상 분순이 나오면 분자식이 기준이에요. 요 분자 있는 게 기준. 그래서 분자가 XJ 한 개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XJ 한 개의 비용이 YJ 한 개의 비용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얼마나 크냐 적냐. 이게 이제 기준이라는 거죠. 그럼 지금 C점보다 A점이 MRT XY가 더 크죠. 요 A점이 더 가파르니까. 그러면 C점보다 A점에서 XJ 한 개의 비용이 더 높아졌다는 거죠. 이게 더 커졌다. 대신 우리 MRT XY 해석할 때 기회비용이라고도 했죠. 이거 기회비용. 그래서 C에서 A로 갈수록 XJ 한 개의 비용이 상대적으로 커진다라고 하거나 XJ 생산의 기회비용이 예전보다 커진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5번 맞죠. 점 A 생산할 경우에 점 C보다 XJ 기회비용 또는 XJ 한 개의 비용 하셔도 돼요. 기회비용 또는 한 개의 비용이 상대적으로 크다. 이렇게. 됐죠? 네. 자, 7번 갈게요. 자, 우상방 영역으로 이동 요인이 아닌 것은 요 그림에서 아까 했던 거 이쪽으로 이동하는 요인이 아닌 것은 이쪽으로 이동하는 요인이 아닌 것은 그래서 아까 세 가지였죠. 가장 기본이 노동량 증가, 자본량 증가, 기술의 진보. 근데 이제 항상 출제하는 게 뭐냐면 오른쪽 이동하는 거 아니면 내부에서 선상으로 이동하는 거. 이 두 가지 많이 비교해서 물어봤고 가에 보면 천연자원이 발견되면 한 국가의 부존량이 증가하니까 우측으로 이동하는 거고 근데 실업률 감소하면 실업이 존재한다는 것은 밑에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안쪽에. 그래서 내부에서 선상으로 이동하는 거가 되고 다의 효율성 제고도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고란 말이. 그러니까 효율성이 높아지니까 역시 내부에서 선상으로 이동하는 거죠. 근데 교육 수준이 향상되면 이거는 일종의 인적 자본이 예전보다 높아지니까 기술 진보에 영향을 주겠죠. 인구 증가 마찬가지로 기술 진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답은 2번. 나하고 다. 8번, 9번, 10번 다 풀어보세요. 쉬우니까. 자, 11번으로 가겠습니다. 아까 생산 가능성 기울기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주택금융공사 문제인데 나중에 이제 주택금융공사나 신용보증기금이나 시험 보면 금융상식으로 출제가 돼요. 걔네는 시험 과목이. 근데 금융상식을 나중에 공부하시게 되면 70, 80%가 경제 영역이에요. 그리고 한 10, 20%가 뭐 재무관리라든지 회계 살짝 나오고 그래서 거의 경제 영역이 나오니까 경제 쪽 좀 통합경제 우리 공부했던 수준으로 공부하시면 뭐 신보라든지 뭐 금융상식 시험 보는 조금 커버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제 약간 이제 공부 한번 잘못 짜보시면 금융상식해서 막 금융을 공부하는데 금융보다는 경제가 많이 출제가 돼요.
자, 11번 볼게요. 아까 생산간혹 기울기 MRT라고 했죠. 그쵸? 답이 2번이고, 보통 우리가 배울 때 1번, 4번도 무조건 외워두셔야죠. 한계대칭을. 그래서 한계대칭은 뭐의 기울기?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 그래서 MUY분의 MUX. 무조건 암기해 주셔야 되고, 한계 효용의 비율. 그 다음에 한계 기술 대체율은 MRTS LK였는데, 등량 곡선의 기울기. 그래서 MPK분의 MPL. 무조건 암기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는 저희 수업 들 땐 다 이게 이해해서 들었지만 시험장에서 바로 나오셔야 돼요. 이 말이. 어차피 처음에 이해하시고 암기 하셔야 되잖아요. 됐죠? 자, 12번도 한번 해보시고. 자, 13번 문제도 쉽죠? 생산 가능 곡선에서 XJ 기술 변화로 인한 생산 능력 향상이, 이가 빠져서 죄송해요. 향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그럼 XJ 기술 진보니까 여기와 관련돼 있죠. 그러니까 XJ 산업의 기술 진보가 발생하면 최대 생산량이 증가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증가하니까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영향 주고, 보통 이제 해석할 때 여기도 보게 되면 일로 간다고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일로 간다는 거는 YJ 산업도 생산량이 증가하는 건데, 이게 XJ 산업의 기술 진보가 YJ 산업에도 파급이 된다고요. 왜냐하면 XJ에 투입된 생산 요소를 YJ에도 투입이 가능한 거죠. 여기서 절약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YJ 산업은 전혀 생산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틀리고, YJ 산업도 당연히 증가가 가능하겠죠. 답은 1번 하시면 되겠다. 자, 14번, 15번, 16번 쉬우니까 다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꼭 풀어보세요. 다 쉬워서. 네, 꼭 한 번씩 확인하시고 가셔야 돼요. 자, 17번 갈게요. 자, 생산 가능 곡선에 대한 설명도 틀린 것은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과목수 몇 개예요? 4개. 국민연금. 얘는 경제 보고, 경영도 보고, 법도 보고, 행정어 다 보던데, 예전에 보니까. 그래서 예전에 그 여자분 한 분은 국민연금 노리고 계셨는데 그분이 2년 만에 붙었거든요. 국민연금. 그래서 합격서를 쓰셨는데 그때 막 울었죠. 엄청 고생해서. 근데 보통 이제 4과목 이런 건 시험문도 있어요. 국민연금하고 뭐, 그 사학재단인가? 돈 관리하는 데 있어요. 거기 뭐, 사학연금? 그쪽도 4과목 막 봐요. 과목수를. 근데 보통 거기를 처음부터 노리신 분들은 4개를 다 하는데 보통 그렇게 전략 짜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은 경제 경영을 준비하신 분들이 이런 시험 딱 떴다 하면 그때 들어가서 뭐 법이나 행정을 부가적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경영을 깊게 해서 제대로 해놓으시고 나머지 그런 과목들 뜨면 그때 정도 하시면 돼요. 어차피 4개를 완벽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항상. 자, 국민연금 볼게요. 자, 생산 가능 곡선에서 우측으로 이동하면 상에서 우측이죠. 아까 했던 거. 여기서 일로 가는 거. 이쪽 가는 거. 일로 이동하는 거. 그럼 우측 이동하면 XJ 재화의 한계 비용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1번 틀렸죠. 지금. 2번 피구세. 피구세는 외부성에서 배우셨고 공예세, 피구세, 공예세. 그래서 피구세를 지금 부과하고 있다는 거는 현재 경제가 환경 오염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외부성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니까 외부성은 시장 실패의 요인 아니었어요? 그럼 시장 실패는 효율적이었어요? 비효율적이었어요? 비효율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외부성을 운동하는 것은 그림상에서 요 내부에 있다는 거죠. 일단. 그럼 여기서 피구세를 부과하게 되면 피구세 통해서 외부성을 해결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아까 피구세를 교정세라고도 한다고요. 그래서 교정한다 해서. 그럼 피구세를 부과하게 되면 비효율적 상태가 효율적 상태로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이해돼요? 그래서 내부에서 선상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2번 맞죠? 그 다음에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면 기회비용이 체감이죠. 오목하면 체증이고, 볼록하면 체감. 그 다음에 노동량 증가하며 우측으로 이동하죠. 답은 1번 하시면 되겠다. 자, 18번도 그냥 풀어보시면 되고, 19번도 풀어보시고, 20번 수출입은행. 수출입은행이 이제 금리공개업
들어가고요. 여기는 예전에 제가 기억나는 거는 서류 통과 기준이 예전에 학점 곱하기 토익 곱해서 서류 통과 시켰어요. 학점 곱하기 토익. 그래서 그때 얼마였더라? 3,900점? 그럼 3,900이면 토익 900이면 학점이 4.0이 넘기셔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예전에 이제 수출은행 같은 경우는 채용 인원이 막 20명대 안 되니까 여기는 엄청나게 빡세고 일단 들어가면 되게 좋은 공기업이죠. 수은 쪽이. 근데 워낙 힘드니까 이쪽. 자, 볼게요. 자원의 희소성은 PPC를 우하향한다. 그래서 생산 안옥서 나올 때 원점 볼록, 원점 오목은 기회비용 관련된 논점이고 우하향은 희소성과 관련되어 있다. 라고 했죠. 그다음 2번 리카도의 비교 이론은 이제 국제경제 배우는 거고 리카도 비교 이론의 가장 기본 전제는 노동 가치를 주장해요, 애들이. 그러니까 노동 가치의 고전압파의 기본 가정에 들어가거든요, 원래. 이렇게. 그래서 노동 가치를 쉽게 풀면 뭐냐면 재화의 가격은 노동 투입량에 의해 결정된다. 이걸 이제 노동 가치설이라고 해요. 그럼 이거는 이제 수요 공급 중에서 뭐와 관련이 있어요? 공급. 그러니까 고전압파 처음에 나올 때 그 이론을 보면 가격은 공급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만든 게 고전압파 이론이 되고 그 이후에 등장한 게 한계 효용 이론이죠. 자, 한계 효용 이론은 수요 측면만 강조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경제학은 수요 공급에 결정되기 때문에 수요 공급의 원칙은 마샬의 학자가 통합시킨 거예요. 그거를. 그럼 지금 노동 투입량밖에 없죠. 그럼 노동 투입량밖에 없으면 생산 가능성 어떻게 나온다고 그랬어요? 직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원점에 오목하게 나올 때 뭐라고 그랬냐면 생산 요소가 노동 자본이 모두 있는 경우라고 했고 모두 있을 때 X가 노동 집약제, Y가 자본 집약제 이렇게 나오면 원점에 대한 오목 형태로 등장하게 되는데 노동밖에 없으면 노동 집약제, 자본 집약제 이런 말 못 쓰잖아요. X, Y, Z 모두 다 노동이 필요하니까. 그러면 당연히 노동을 X제 쪽에 투입을 하면 할수록 YZ 쪽에 줄 수밖에 없는데 감소 비율이 일정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리카도의 비교 이론은 생산 요소가 노동밖에 없기 때문에 생산 가능 곡선이 직선 형태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세요? 네. 일단 수업 때 다 언급해드렸고 3번 원점에 대해서 오목한 것은 원점 오목 생산을 증가시켜 나갈 때 그 재화의 평균 생산비가 증가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래 평균 생산비로 하셔야 돼요? 한계 생산비로 하셔야 돼요? 원래 한계 생산비가 맞죠? 원래 정의상. 맞는데 평균 생산비 바꿔도 지금 틀린 게 없는 게 원래 한계 생산비가 증가하잖아요. 방금 전에. MC 증가. 이렇게. 근데 우리 비용률을 배울 때 AC U자, MC U자 이렇게 그리게 되면 한계 비용이 일반적으로 올라가면 평균 비용도 올라가니까 거기 한계 비용을 평균 비용 바꿔도 틀린 지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3번 이거 맞는 거고 실업 감소가 틀렸죠. PPC의 이동과는 무관한 일이다. 내부의 선상으로 이동하는 거니까 내부의 선상으로 이동으로 본다면 4번이 틀렸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규모의 경제 배우셨어요? 그럼 규모의 경제는 뭐예요?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장기 평균 비용 감소하는 게 규모의 경제. 그러면 규모 경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기회비용이 체감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PPC가 원점에 대해서 볼록화 형태로 볼 수 있죠. 그래서 답은 4번. 20번은 이거 100% 보건 문제예요. 이건 어느 분 찍어 오셨어. 카메라로. 자, 됐고. 자, 21번 죄송해요.
그 정답에서 거기 답 1번으로 수정해 주시고 1번 21번 정답 및 해설을 2번 아니라 1번으로 수정해 주시고 자, 절량과 유량 변수도 시험에 간간히 등장하죠. 그래서 절량, 유량의 가장 기본은 일정 기간에 측정하는 변수를 유량, 일정 시점에 측정하는 변수를 절량. 그래서 보통 이제 경제학 우리 시험 나눠보면 절량과 유량 변수 거의 그 얘들이 비슷해요. 이게 비슷하니까 어렵지 않다. 그래서 통화량은 절량, 유량. 통화량은 절량. 국부는 절량. 국부에 대응되는 유량은 저축. 그렇죠? 저축은 유량. 국부는 절량. 이렇게. 소비, 유량. 수요, 공급, 유량. 저축, 유량. 그래서 절량 변수는 통화량, 국부 두 개죠. 두 개. 답 1번으로 해주시면 되고 예전에 한번 이제 수업 때 강조했지만 화폐 수요는 유량, 절량. 화폐 수요. 절량. 화폐 수요는 화폐 보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수요가 아니다. 화폐 수요는 화폐 보유이기 때문에 화폐 수요는 절량 개념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됐죠? 자, 그래서 22번도 비슷한 문제고 22번에서 보통 외채, 각종 부채나 외채 나오면 현 시점에서 갖고 있는 양을 측정하기 때문에 전부 다 절량 변수라고 보시면 돼요. 22번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23번, 24번, 25번 다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으니까. 자, 27번으로 갈게요. 관공서 문제. 자, 다음 중 틀린 설명은 돼 있죠. 내생변수와 외생변수. 보통 이제 경제에서 내생, 외생변수 나오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정책변수 가지고 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정책변수는 대표적인 외생변수. 라고 하는데 가장 이제 경제학 그림에서 원칙은 요 독립변수가 여기 있다고 해봐요. 그럼 독립변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 변수가 외생변수예요. 독립변수에 영향받지 않는 게.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함수식에 따르면 y는 뭐 2x 더하기 3 이렇게 하게 되면 현재 보통 x를 제가 독립변수, y가 종속변수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x가 2라고 값이 주어진다면 이렇게 y는 7로 값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y는 7 이런 경우를 내생변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형 안에서 값이 결정되는 변수라는 거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외생이 내생에 영향을 주는 거죠. 외생 변수가 내생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이 틀렸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인과의 오류, 그 다음에 뒤에 나오겠지만 구성의 오류, 30번에 구성의 오류, 27번에 인과의 오류 이런 개념이 있는데 이게 예전에 막 출제가 많이 되긴 했었어요. 예전. 근데 요즘에 거의 출제 안 되거든요. 그래도 모르니까 한번 체크해 두실 필요 있고, 일단 인과의 오류의 개념은 이게 사회과학과 관련된 논점인데 선후,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선후의 관계를 원인과 결과로 착각하는 오류를 인과의 오류라고 해요. 이게 다시 인과의 오류의 정의는 선후의 관계를, 즉 시간적으로 선이 먼저 발생한 사건, 후가 나중에 발생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선후 관계를 원인과 결과로 착각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과의 오류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겨울이 왔었다 해봐요. 그럼 겨울 전에, 겨울이 오기 전에 뭐 가을에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서 난방기구를 미리 살 수 있잖아요. 겨울에 사면 비싸니까. 그럼 난방기구의 수요가 이때 많았다고 해봐요. 그럼 난방기구 수요 증가로 가을철에 난방기구 가격이 올라갈 수 있죠.
그건 난방기후 가격이 올라간 게 먼저 발생하고 그 다음에 겨울이 왔잖아요. 그건 난방기후 가격 상승이 겨울의 계절에 오게 함을 원인이다라고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선후의 관계를 원인과 결과로 절대 보면 안 된다. 이걸 인과의 오류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모형 만들 때 실수하는 오류예요. 일종의. 자, 그래서 2번 정의 맞고, 그 다음에 3번 보면 가수요나 절약 요설은 구성의 오류와 관련이 있다. 있는데 이제 오류 중에서는 인과보다는 구성이 더 중요하거든요. 자, 구성의 오류는 뭐냐면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전체적으로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참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거짓이 될 수 있다. 이거를 구성의 오류라고 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고3 때 내가 열심히 공부해요. 고3 됐으니까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이 오를 것 같아요? 아니라고요. 다 열심히 공부하니까. 저 부분적 맞지만 전체적 보면 너도 나도 다 고3 때 열심히 공부하잖아. 그럼 고3 때 다 열심히 공부하니까 성적 뒤집기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부분적으로 맞지만 전체로 옳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걸 구성의 오류였는데 경제에서 구성의 오류가 왜 중요하냐면 구성의 오류 관련된 논점도 있단 말이에요. 경제학에서. 그래서 그 대표가 가수요하고 절약의 역설이에요. 가수요와 절약의 역설. 가수요는 가짜 수요거든요. 이게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대요. 사람들이 가격이 앞으로 오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대요. 그럼 가격 오를 것이다 라고 예상했을 때 개인의 입장에서 해당 제품을 사고자 하겠죠. 그러면 개인의 입장에서 이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할 거예요. 그럼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 행동은 합리적이에요, 비합리적이에요? 합리적인도 맞죠. 근데 이걸 전체로 확대하게 되면 너도 나도 사재기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개인만이 아니라 너도 나도 다 이걸 하게 되면 사회 전체적으로 수요가 폭등할 거 아니야. 이게. 그럼 전체로 사회 전체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물가 폭등을 하니까 오히려 우리한테 더 나쁜 결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가수요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가수요를 가짜 수요라고 하거든요. 사재기라고 보시면 돼, 사재기. 그 다음에 우리가 절약의 역설 배우셨죠? 저축 역설, 케인즈가 주장한 거. 개인의 저축은 바람직하지만 너도 나도 저축하면 더 나쁜 걸 유발할 수 있다. 절약 역설. 그래서 가수요, 절약 역설 모두 구성의 오류와 관련이 있다. 라는 거죠. 그 정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4번 보면 맞죠? 답은 1번 체크하시면 되겠다. 자, 28번. 규범경제학, 실증경제학, 요거 우리 배우셨고, 규범 뭐였어요? 규범은 가치 판단 관련되어 있죠? 규범경제학은 처방제시예요, 처방제시. 이게. 정책의 처방을 제시하는 게 규범경제. 그 다음에 실증경제는 뭐다?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게 실증경제. 이렇게. 그다음 문장사로 보면 규범경제학은 문장의 보통 끝에 뭐뭐 해야 된다로 많이 끝난다는 거예요. 뭐뭐 해야 된다. 그래서 가끔 이제 예전 경제학 교과서 보면 독일어 쓰거든요. 졸렌. 졸렌이 뭐뭐 해야 되는 머스트 개념. 졸렌이 들어간다. 뭐 이렇게 막 쓰기도 해요. 그 다음에 실증규정은 현상 설명이고 그냥 뭐뭐 하다로 끝나는 거죠. 이렇게. 역시 기초 개념인데 이게 이제 가끔 시험에 등장했다는 거죠. 우리 공기업 시험에서는. 자, 해볼게요. 1번. 사회적 후생 손실의 감소를 막기 위해서 기업의 독점화를 막아야 된다 하면 처방 제시죠. 규범경제 맞죠? 정부가 발전을 위해서 인적 자본을 구축해야 된다. 역시 규범이죠. 3번. 정부의 확대 재정 정책은 이자를 상승시켜서 투자를 감소시킨다.
이건 이제 거시어 경작에서 중요하게 다룬 개념이었고, 이걸 저희가 구축 효과라고 하죠. 이거는 그냥 현상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확대 재정 정책 할 때 뭐를 발행한다고 그랬어요? 발행, 국채. 그래서 국채 발행으로 시중 자금을 다 끌어쓰기 때문에 정부가 시중 자금이 부족해잖아요. 정부가 돈을 끌어다 쓰니까. 그래서 금리가 올라간다. 그럼 금리가 올라가면 기업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투자를 밀어낸다. 이걸 구축효과. 영어로 뭐였어요? 영어로?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 우리말로 풀면 밀어내기 효과라고 했죠. 이거는 실증경제. 4번, 정부는 고용 증대를 위해서 총수 확대 정책을 실시해야 된다. 역시 규범. 이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트럼프는 반대 논리 쓰잖아요. 트럼프 쪽은.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주장하는 거는 총수 확대 정책이 아니라 외국에 나갔던 기업을 국내에 들어오도록 강력하게 지금 규제하고 있죠. 그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책이 정책. 보는 관점이 다르다. 답은 3번. 됐죠? 그 다음에 29번은 규범경제학도 나와 있고, 해외여행을 규제하여야 한다. 1번이 바로 답이겠죠?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5번은 모두 실증경제학 현상 설명하고 있다. 30번 구성의 오류. 구성의 오류란 부분적으로 옳은 것이 전체적 오류도 옳다고 착각하는 것을 말한다. 2번 일반적으로 기납법 사용 시에 발생한다. 틀렸어요. 기납법 사용 시 발생하는 경우는 인과의 오류거든요. 아까 이거. 아까 인과 오류 설명드릴 때 난방기구에 대한 얘기했잖아요. 난방기구의 수요 증가로 가격이 올라가고, 그리고 겨울이 왔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을 보고 나서 모형을 만들기 때문에 이건 기납법이죠. 그래서 우리 기납법 배우셨잖아, 고등학교 때. 그래서 이론을 어떤 모형 만들 때 명제를 먼저 만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현상 가지고 명제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기납법 사용 시는 인과의 오류, 그럼 구성의 오류는 연역법이에요. 이거. 3번은 아까 얘기한 저축 역설. 4번 구성 오류는 개별적 행동은 합리적이지만 총체 행동은 비합리적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답은 2번 하시면 되겠죠. 됐죠? 자, 공무원 기출문제 몇 문제 잠깐 체크해볼게요. 1번은 쉬우니까 해보시고, 1번은 지금 기회비용 관련된 문제고요. 거기 표 보시면 여러분들이 A 아파트, B 아파트, C 아파트, D 아파트 어디 살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임대료 나와 있죠. 표에서. 그 임대료는 명시적 비용을 나타내는 거고, 가운데는 건 통근 시간인데 통근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안 좋잖아요. 거리가 머니까. 그래서 통근 시간을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는데 그게 암묵적 비용이 되겠죠. 그래서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 합쳐서 기비용을 계산해서 의사결정해 주시면 돼요. 1번은. 2번 역시 생산 가능성에서 3번만 잠깐 체크해 보죠. 원점에 대해 볼록한 사회 무차곡선이 주어진다면, 이거 예전에 배우신 분들은 이런 사회 무차곡선 철학은 뭐였어요? 철학. 평등주의. 우리 사회 무차곡선 배울 때 3가지 배웠잖아요. 롤즈, 공리, 평등. 맞아요? 그래서 원점에 볼록한 사회 무차곡선은 평등주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거고, 이걸 생산 가능성과 같이 접목을 해버리면 이렇게, 그 다음에 사회 무차곡선 이렇게. 그럼 접하는 요 A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뭐를 나타내요? 다시 접선은 첫 번째로 생산 가능성 기울기니까 MRT XY고, 그 다음에 무차곡선 기울기니까 MRS XY가 되죠. 둘이 같다. 이거 뭐였어? 예전에 배우는 거 파레토 효율성 조건 중에서 종합적 파레토 효율성 조건이잖아. MRT, MRS 같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사회후생 극대가 되는 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여튼 3번 지문은 제가 잠깐 설명드린 거고 3번 맞는 거예요. 그래서 4번 틀렸죠? 해보시면 되고. 자, 넘기시고 3번 이윤 계산하는 거. 회계적 이윤과 경제적 이윤은 다르죠. 정의가. 그래서 회계적 이윤은 명시적 비용만 빼시는 거고 경제적 이윤은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 다 빼야죠. 그래서 요거는 쉬우니까 한번 해보세요. 3번도. 네. 자, 응용 문제 가볼게요. 2번 문제, 1번 잠깐 보시고. 자, 취업을 포기하고 대학 진학 시 기회비용에 속하는 것이 아닌 것은 되어 있는데 기회비용 계산하시고 하면 명시적 비용, 암묵적 비용이 합이죠. 학비, 기숙사비는 명시적 비용. 그 다음에 취업 시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은 암묵적 비용. 4번 생활비는 들어가면 안 되죠. 이건 대학 진학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진학을 하든 안 하든 무조건 발생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대학 진학 관련된 기회비용에 생활비를 넣어주시면 안 되는 거죠. 2번 다음 지문 읽고 영어 관련에 대한 기회비용 구하시오 하면 역시 명시 플러스 암묵. 암묵적 비용만 계산하시면 안 돼요. 그 영화 티켓 구입 10,000원에 샀죠? 그 10,000원은 명시적 비용 맞죠? 그 다음에 2시간 동안 영화 관람 함으로써 알바를 못했잖아요. 그럼 알바 20,000원 포기한 거죠? 따로 기회비용은 30,000원 하시면 되죠. 답은 4번. 자, 넘기시고 9번 문제 갈게요. 자, 다음은 이자에 관련된 다양한 경제학 이론이다. 이 가운데 실증 경제 이론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9번. 일단은 이론이니까 요거 안 배우신 분도 계시겠지만 정확히 알아두시는 유명한 이론들이 많고 1번에 보면 유동수 함정. 유동수 함정 요거 나올 때 화폐시장 그림 그렸고 화폐시장 그림에서의 그 수직축에 있는 이자는 실질금리 아니죠. 명목이자리죠. 화폐시장 그릴 때 세로 이자율인데 조심할 거는 실질 아니다. 명목이자를. 그래서 명목이자를 쭉 내려가면 어떤 화폐수요 증가? 화폐수요 동기 3가지 배웠잖아요. 거래, 예비, 투기. 그래서 투기적 동기 화폐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명목이자 내려가면. 그래서 투기적 동기 화폐수요가 쭉 증가하다가 너무 낮아지게 되면 앞으로 명목금리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상하게 되고 명목금리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상하면 채권 가격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채권을 안 사고 화폐만 보유하고자 한다. 그래서 채권을 살지 화폐를 보유할지가 투기적, 투자적 동기화폐 수요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투자적 동기화폐 수요가 무한대로 발생하죠. 그래서 투기 또는 투자적 동기 화폐 수요가 이렇게 무한대 되는 이 구간을 유동수 함정이라고 하죠. 요거는 실증 맞죠? 그냥 현상 설명한 거니까. 2번 GDP를 늘리려면 이자를 낮춰야 된다. 이건 실증 규범할 때 약간 애매하긴 한데 낮춰야 된다 돼 있으니까 무조건 규범하시면 안 되는 게 일단 이자율이 내려가면 뭐가 증가해요? 투자. 그럼 투자가 증가하면 GDP가 증가할 수 있죠. 이게. 그래서 무조건 규범이라고 보시면 안 돼. 3번 완전 고용 경제에서 저축이 증가하면 실질 이자율이 낮아진다. 조심할 거 저축하니까 명목금리 하시면 안 돼요. 저축은 실질 변수예요. 그리고 실질 이자율이 낮아진다 하면 무슨 그림 그리셔야 돼? 그림을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딱 경제학 얘기 나오면 그림이 딱 머리로 그려져야 돼요. 저축 딱 나오면 대부자금 시장.
시장. 그럼 대부자금의 공급 기억나세요? 공급 뭐였어요? 저축. 저축. 무슨 저축? 저축할 때 정확한 정의. 국내 총저축 했고, 국내 총저축은 뭐 플러스 뭐? 민간저축, 그리고 정부저축. 정부저축은 T 빼기 G였죠. 이렇게 대부자금 공급, 국내 총저축은 민간저축 더하기 정부저축. 정부저축은 텍스 빼기 정부제출. 그리고 5화형 뭐였어요? 대부자금 수요인데 투자. 이렇게 했죠. 투자. 그래서 여기서 만나는 이자율이 나오는데 이때 이자율을 조심할 거는 저축과 투자는 실질 변수예요. 그리고 고전화폐가 이 모형 가지고 실질 연결 설명하기 때문에 예전에 설명드렸죠. 고전적 이분성. 그러니까 고전화폐는 명목은 명목끼리 실질끼리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게 실질 변수로 이루어져 있어서 여기도 실질 이자율이에요. 이자율. 그 여기서 저축이 이렇게 증가했죠. 저축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실질 금리가 내려가는 거죠. 3번도 맞고 역시 실증 경제학. 그 다음에 4번은 피셔의 방정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실질 금리는 명목 금리에서 물가 상승을 차감해서 계산하죠. 이걸 피셔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5번에 금리를 낮추는 것보다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이 사유세에 바람직하다는 것은 주장이니까 규범 경제학. 이렇게 되겠죠. 됐죠? 10번 하고 쉴게요. 자, 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해놨죠. 기회비용을 어떤 선택함으로써 포기에 대한 여러 대안들 중에서 가장 가치가 큰 걸 말하죠. 니은 생산이 증가할수록 기회비용이 체감하는 경우에는 생산 가능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모양을 갖죠. 고정비용은 반드시 메모비용이다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들이 토지 샀어요. 토지를 구입했어요. 토지 구입비. 그럼 토지 구입비는 고정비용 맞죠? 이거는 보통 이제 고정비, 가변비의 정의는 생산량의 영향을 받으면 가변비, 생산 영향 안 받으면 고정비인데 어떤 회사가 건설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서, 뭐 공장 설치하기 위해서 토지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일단 한번 사게 되면 생산을 늘릴수록 영향받는 비용은 아니잖아요. 그럼 고정비 맞죠? 이렇게. 그럼 메모비용 원칙은 판매 가능, 불가능이 원칙 아니에요? 회수 가능, 불가능? 그죠? 이게 판매가 가능하면 메모비가 아닌 거고, 만약에 토지 사자마자 그린벨트 묶여버리면 못 팔잖아요. 판매가 불가하게 되면 그거는 메모비용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고정비용이 무조건 메모비용이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 판매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이걸 가지고 봐야 되니까. 즉 회수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가지고 보면 되고. 리얼 동일한 수익 기대되는 경우 기회비용이 가장 작은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되겠죠. 답은 4번 하시면 되겠다. 됐죠? 예. 자, 잠깐 쉬었다가 이제 수요 공급 이론으로 갈게요.